우리가 미생물이라고 알게 된 게 19세기 후반에 광학 현미경이 나오면서 아 이게 미생물이라고 알게 됐고요. 바이러스는 20세기에 전자현미경이 나와서 알려지게 됐다고 해요. 그전에는 전부 다 모르는 것들이었죠. 미생물이 한 95% 이상이 실질적으로 인간에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우리 몸에 조금 우리 인간들에게 조금 나쁠 수 있는데 그 95%의 좋은 것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장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우리 몸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물질이라고 여기서 몸에 분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해해주는 과정. 여기에서 보시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미생물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 보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생긴 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박테리아는 혼자 기생을 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숙주가 없어도 자기 혼자 환경과 온도 어느 정도의 환경만 되면 팍팍팍 자랍니다. 우리 배가의 원리로 자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숙주도 없이 증식할 수 있고 크기는 0.5mm 약간 일반 저희 바이러스의 100분의 1 정도로 세균이 큽니다. 그래서 세균이 19세기에 먼저 발견됐어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에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바이러스는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그 현미경이 나오고 나서부터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 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 배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에 박테리아 때문에 우리가 발견된 게 항생제는 전부 다 박테리아균은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컨트롤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박테리아 때문에 쓰는 것들은 병원에서 쓰는 항생제가 좋은데요. 항생제가 발견되고 지금 우리 인류보다 아까 그랬죠 배가의 원리로 이 발전하는 속도가 100만 번쯤에 한 번씩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주기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지만 얘들은 시간마다 목재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적응이 빠르고 항생제의 내성균들을 빨리 찾아내서 다음에 목재할 때 좋은 거, 그러니까 거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쟤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보시면 생긴 게 좀 다르죠. DNA,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세균은 자기 안에 DNA로 들어있고 이 자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생긴 게 좀 독특하게 생겼죠. 어떻게 보면 저 위에 것들 보면은 그라미니다제, 그다음에 헤마글루타킨이라고 조금 이따 그때 나올 건데요. 생긴 것 자체가 얘는 어디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어있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촉수가 있죠. 저 촉수에 딱 붙어서 저 위에 DNA를 RNA를 밑으로 내립니다. 좀 이따 그 과정이 나올 건데요. 보시면 특성을 일단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세균은 균에 의한 것, 균이 생성돼서 독소를 발생합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우리 말라리아, 이질 이런 건 전부 다 세균에서 그 다음에 크기는 바이러스는 아주 크기가 작고 자기 혼자 기생을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숙주를 같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 콜레라 지금 보는 것들은 전체 묻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세포만 빼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숙주를 같이 죽이야지만 그걸 없앨 수 있어요. 그걸 피해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증식은 온도, 습도, 영양소 등이 딱 맞으면 자체 증식하고 얘는 자체 증식 불가능합니다. 발병량은
일정 양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많고 바이러스는 이게 변이가 너무 많아요. 증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상이 비슷하니까 바이러스인지 균인지 잘 모릅니다. 치료는 세균은 거의 항생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생제도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백신으로 나오는 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백신이 아니고요. 더 이상 전파되지 않기 위한 백신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백신에 대한 책을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백신 맞으세요 소리를 함부로 못하겠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유방암, 아니 이게 뭐지, 자궁암, 예,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차이로 봤을 때 맞았으면 분명히 면역이 수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몇 쪽이 안 돼요. 들어왔을 때 면역 수치가 높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다. 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신들이 생각보다 그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부터 쉽진 않던데요. 이 책부터 도서관에서 빌린 거죠. 백신주의부라는 책이 있는데 좀 어렵긴 한데 보고 나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 몸의 면역을 키우는 게 첫 번째. 어른들 다 백신 맞죠? 네. 근데 그게 맞은 순간 그 면역의 체계가 한번 쭉 무너지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은 세균부터 볼 건데요. 세균을 보시면 지금 제일 처음에 28년도에 페니실린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말하는 플레밍이 발견했죠. 근데 플레밍은 알렉산더를 발견은 했지만 그걸 상용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을 치료했던 그분이 상용화를 시켰더라고요. 발견은 했지만 이게 상용화되진 않았었어요. 페니실린이. 이 사람 페니실린이 일단 발견됐고 그 다음에 상용화는 41년도였죠. 20년 동안은 거의 이제 그게 없다가 이때부터 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한테는 신세계였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전부 다 그 바이러스의 체계보다 균의 체계가 훨씬 높은 시대였어요. 대부분이 단 곳에 생활을 했고 똑같은 오염원들, 물, 그다음에 하수 이런 처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풍토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생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때부터 페니실린 발견됐고 메티실린, 방코마이신, 가바마뎀, 지금 최근에 발견된 때까지 VRSA. 지금 병원들 있잖아요. 병원들의 문고리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세균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방코마이신. 이게 정말 널려 있지만 우리가 몸이 어느 정도, 사람들은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 균을 기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멀쩡하게 병원을 들어갔다가 저기에 감염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 특히 면역 체계가 약한 애기들, 어른들은 항상 병원에 가서는 나오고 나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깔아주셔야 돼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의 대처는 치료의학적인 방안은 끊임없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후두염이 왔어요. 보통 후두염이 밖으로 오면 염증이 많이 찼으면은 주사바늘로 몸을 빼낼 수 있는데 우리 애는 하룻밤을 고열을 딱 시달리고 나는데 아침이랑 내가 고개를 못 돌리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기도에 바늘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량의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단계가 최상 밑에 걸 썼어요. 일주일 딱 15일을 써야 되는데 3일을 딱 쓰니까 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지네요. 다 짓누르더라고요. 발짓는 거라서. 그래서 끊으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그걸 만약에 끊었을 경우 다음에 쓰는 그 최상의 단계를 써야 되니까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10일 동안 10일 넘게 그걸 마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에 다행히 이제
몸이 돌아오는 과정에 직물하고는 사라지긴 했는데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도 못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량의 항생제를 썼으면 내 몸에 그 장 안에 있는 아까 그 좋은 세균들이 다 죽었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거든요. 항생제는 아주 어떠냐면 공격적이고 균을 잡아주긴 하지만 선별해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다 죽여서, 그러니까 급할 때 쓰긴 써야 되지만 만약에 쓰고 난 뒤에는 항상 자기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거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점은 초기 치료가 큽니다. 딱 넣으면 바로 균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항생제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건 장점에 초기 증상 때문에 그렇고, 단점은 갈수록 내성의 순간 단계가 자꾸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예방의학적인 방안은, 그러니까 벌써 들어왔거나 뭐 기본적인 걸 써야 되는 때는 안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별해서 쓰시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예방의학적 방안으로는 비타민C와 단백질을 먹어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들만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항체를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알리신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의 면역력을 증가해서 장 안에 우리 면역세포가 70% 넘게 하고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가장 잘 흡수하고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장을 컨트롤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균은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 바이러스를 보시면 정의 유라미니다제라고 있고,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헤마글루타틴, 생기게 약간 다릅니다. 헤마글루타틴은 사람의 세포에 딱 달라붙는 역할을 해요. 딱 이렇게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유라미니다제는 거기에 그러면 밑으로 퍼지는 역할을 하는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박테리아가 이제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딱 촉수에 붙죠. 이게 하는 일이 헤마글루타틴이 그걸 합니다. 딱 붙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그 표시를 이렇게 하려고 우리 애는 스탬프보다는 탁 찍는 게 있죠. 딱 붙는 과정은 딱 누르는 건 유라민이라서, 그래서 안으로 그 자기의 DNA를 넣는 겁니다. RNA를. 그렇게 해서 속수가 번성돼서 다시 가지고 다시 퍼지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영화의 공상과학 영화에 좀 특이한 괴물들이 가장 많이 모티브를 갖고 오는 게 세균 바이러스에서 모티브를 갖고 있죠. 우리가 좀 징그럽게 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면 대부분 다 거기서 갖고 오는 것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은 반드시 아까 그랬죠. 숙주에 기생한다고. 지금 죽는 거 보시면 H도 만만치 않은데 H도 HIV 바이러스. 이게 우리 몸의 T세포, 가장 명령을 내리는, 우리 몸에 나중에 면역 보시면 명령을 내리는 머리를, 지금 총사령관을 얘는 다 잡아먹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걔만 집중적으로 잡아먹어서 AI에 걸린다고 바로 죽진 않거든요. 근데 이 HIV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말은 T세포라는 총사령관이 없으니까 다른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 머리를 지시내릴 사람이 없어서 자기 옛날에는 무조건 다 죽었지만 지금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한동안씩 굉장히 많은 이유가 면역 관리를 해주는 거 T세포 말고 지금 아까 말한 뭐 NK세포, 다른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세포들이 일을 함으로써 지금 그 생존율이 확 높아지고 있어요. 스페인 독감은 아까 H1N1 있죠. H1, H가 헤마글루타틴, N이 유라미니다제죠.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헤마글루타틴이 한 16개, 지금 밝혀지면 유라미니다제는 9개인데 이것들이 혼합이 되면서 H1, H2, H1N1, H1N2 뭐 이렇게 막 계속 바뀌더라고요. 스페인 독감으로 한 200만 명 있어. 아시아 독감 200만 명, 홍콩 독감. 지금 최근에 들은 거는 사스, 에볼라. 이게 지금 콜레라균
원래 균들이 특히 H균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저는 H균 몰랐는데 원래는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들 사이에서만 있던 균이랍니다. 근데 그게 밀림들을 갑자기 전부 다 개발하면서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번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는 거두 개만 얘기할게요. 개미의 자살이라는 창형 흡총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양의 기생에서 사는 그 균이거든요. 아니,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얘는 사는 거는 양의 간에만 살아요. 그런데 나온 거는 달팽이 크는 거 어디서 먹으면 달팽이 몸속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양의 배설물로 나와서 땅에 있으면 얘들이 달팽이가 먹을 거예요. 근데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한다? 개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걔가 도정하는 거예요. 장애흡총이라는 애가 도정을 해서 풀밭에 딱 앉아서 자기를 먹기를 기다린다. 양이나 소나 자기가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콜레라균은 자기 정착을 위해서 다른 미생물들을 못 버티게 하기 위해서 장에 가가지고 발골을 탁 건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독소를 바꾼 걸 다른 균들은 다 자기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설사로 나타나는 게 그게 그 책에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보시면 감기와 독감 인플루엔자는 보시면 비슷합니다. 느낌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감기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며칠 만에 안 먹으나 독감은 실질적으로 안 먹으나 차이가 굉장히 독감의 기본적인 바이러스가 아까 타미플루를 왜 먹냐면요. 타미플루는 아까 헤마글루타틴을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48시간 안에 먹으라죠. 48시간에 퍼지는 걸 막아주는 게 그 타미플루의 역할이죠. 그래서 48시간이 지나고 타미플루를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으려면 빨리 먹어서 퍼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서 내 몸의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미플루가 하는 역할입니다. 개인 면역으로 보시면 손 씻기, 위생 인상하시고 기침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막으셔서 다른 분한테 퍼지는 걸 막아주시고요. 충분한 영양 섭취에서 면역을 줄여주고 이것도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예방 접종을 생각했는데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영양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영양, 수면, 스트레스, 기생 이거를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잠 안 자면 그러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정말 여러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맞추시고요. 비타민 C는 가장 큰 항바이러스,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항바이러스와 보통의 타미플루의 역할을 하는 타미플루를 맞을 때 아까 퍼지는 걸 막아주는 게 역할이라 했잖아요. 비타민 C는 그 역할도 하면서 헤마글루타틴이 일도 못하고 해주는 것들이 비타민 C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호흡기 점막 탄탄하게 해서 외부로 침입하는 균들을 막아줄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저는 이거에서 면역력 증강을 들어보셨는데 이 비타민 D가 염증성 단백질 수치를 감소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유산균, 아연, 마늘 기본적으로 독감을 안 걸리게 하시고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고 영양 밸런스를 안 걸리게 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 걸리셨으면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조금 맞추셔서 면역이 떨어지고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걸로 베이스를 좀 맞춰주시면